아들의 무덤에 흙이 채 마르기도 전에 남편의 양복 주머니에서 그 장난감 자동차가 떨어졌다. 시어머니는 기겁하며 그것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재수 없는 물건은 버려. 소리치면서. 하지만 내가 몰래 그것을 주워 재생 버튼을 눌렀을 때 내 피는 차갑게 식었다. 둔탁한 충돌음이 들리고 뒤이어 남편의 냉정한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느 지역에서 오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이 채널이 더 성장해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붉은 흙은 아직 축축했다. 비냄새와 국화향이 뒤섞여 코끝을 찔렀다. 내 코에 짙게 밴 죽음의 냄새였다. 나는 방금 내 아들 민준의 작은 몸을 덮은 흙더미를 보며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내 유일한 아들, 이제 겨우 5살. 5년의 삶은 웃음으로 가득했다. 이틀 전 우리 집 계단에서 일어난 사고가 그 아이의 목숨을 앗아가기 전까지는 내 옆에는 남편 박지훈이 어깨를 들썩이며 서 있었다. 그는 울고 있었다. 그날 오후 장례식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우리를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산산조각 난 부모의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작은 영웅을 잃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다. 지훈은 가장 아끼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중요한 회의 때마다 입던 옷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 아이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길에 그 옷을 입었다. 기운내요. 서연 씨, 지훈 씨. 한 친척이 우리와 악수하며 속삭였다. 나는 그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목이 너무 메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나는 지훈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눈은 새빨갛다. 그는 너무나도 연약해 보였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오른쪽 양복 주머니를 뒤적였다.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을 손수건을 꺼내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가 하얀 천을 꺼내는 순간 무언가 함께 딸려 나왔다. 쨍! 작은 금속 물체가 무덤과 보도블록에 부딪히는 소리가 기도 소리로 가득한 정적 속에서 유난히 날카롭게 울렸다. 모든 시선이 아래로 진흙 묻은 지훈의 구두 근처로 향했다. 그것은 장난감 자동차였다. 새빨간색의 다이캐스트, 민준이가 좋아하던 SUV 모델이었다. 심장이 잠시 갰는 듯했다. 나는 그 차를 알아보았다. 지난 한 주 동안 민준이의 손에서 떠나지 않았던 장난감이었다. 민준이는 잠잘 때조차 그것을 품에 안고 잤다. 그런데 왜 그 장난감이 지훈의 양복 주머니에 있는 걸까? 내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민준이의 싸늘한 몸이 발견된 그 방바닥에 있었는데 나는 지훈의 얼굴에서 급격한 변화를 보았다. 방금 전까지 그의 얼굴을 뒤덮었던 슬픔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다른 무언가로 대체되었다. 창백함, 그는 작은 장난감, 자동차를 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그것은 자식의 유품을 본 아버지의 슬픈 표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포의 표정이었다. 순수한 공포. 오빠, 나는 나지막이 부르며 그것을 집으려 허리를 숙였다. 민준이 차잖아. 내 손가락이 차가운 자동차 몸체에 닿기도 전에 주름졌지만 강한 힘을 가진 손이 그 장난감을 거칠게 낚아챘다. 만지지 마.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최 여사님이었다. 최 여사님의 움직임은 60대 여성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날랬다. 그녀는 지훈의 다른 편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날카롭게 빛났고 숨을 헐떡였다. 그녀는 그 빨간 자동차를 꽉 쥐고 있었다.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수류탄이라도 되는 것처럼. 어머님, 그거 민준이 거예요.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돌려달라고 애원하듯. 지금 나에게는 민준이의 아주 작은 물건 하나하나가 보물이었다. 나는 그 장난감을 끌어안고 그곳에 남은 내 아이의 작은 손길의 향기를 맡고 싶었다. 죽은 애 물건이야. 최 여사님이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커서 기도를 이끌던 장례 지도사마저 놀라 돌아볼 정도였다. 최 여사님은 자신이 주목의 대상이 된 것을 깨달았는지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말투에는 여전히 강한 압박과 증오가 서려 있었다. 서연아, 너는 바보냐, 뭐냐. 사고 날 때 갖고 있던 물건은 간수하는 게 아니야. 재수 없는 물건이라고. 너도 그 애군에 옮고 싶어? 내 남편도 민준이처럼 되길 바라는 거냐고. 하지만 그건 민준이가 아끼던 거였어요. 어머님.
지훈 씨가 아마 기념으로 간직하려고 가져왔을 거예요. 나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가 나를 변호해 주길 바라며 아들이 그리워서 일부러 챙겼다고 말해 주길 바라며. 하지만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창백했다. 그날 오후의 날씨는 흐리고 서늘했지만 그의 관자놀이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어머니를 애원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소리 없는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기념은 무슨 기념? 지훈이 좀 봐라. 저 물건 보고 이렇게 떨고 있잖니. 이건 트라우마야. 최 여사님은 내 주장을 가로막았다. 최 여사님은 아무 말 없이 장례식장 출구 근처에 있는 커다란 녹색 쓰레기통으로 빠르게 걸어갔다. 조문객들이 버린 생수병과 젖은 낙엽으로 가득한 쓰레기통이었다. 어머님, 안 돼요. 나는 간신히 소리쳤다. 퍽, 최 여사님은 그 빨간 장난감 자동차를 쓰레기 더미 속으로 경멸하듯 던져버리고는 마치 더러운 것을 만졌다는 듯이 손을 툭툭 털었다. 됐다. 이제 저 장난감 얘기는 아무도 꺼내지 마. 민준이 편히 가게 해줘. 그런 고물 쪼가리로 애를 이 세상에 자꾸 잡아 끌지 말란 말이다. 최 여사님은 단호하게 명령했다. 그녀는 지훈의 곁으로 돌아와 아들을 보호하듯 감쌌다. 가자, 지훈아. 우리 아들, 이제 쉬어야지. 지금 제정신 아닌 내 마누라. 말은 듣지 말고. 나는 아직 축축한 무덤 옆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눈물이 흘렀다. 슬픔 때문만이 아니라 뼛속까지 시린 마음의 상처 때문이었다. 어떻게 할머니라는 사람이 자기 손자의 소중한 물건을 쓰레기처럼 버릴 수 있을까? 그리고 민준이의 친아버지인 지우는 왜 자기 자식의 추억이 그렇게 버려지는 것을 보고만 있었을까? 무언가 잘못됐다. 슬픔에 무뎌졌던 엄마로서의 내 직감이 갑자기 날카로워졌다. 그들 두 사람의 반응은 너무 과했다. 지우는 겁에 질렸고 최 여사님은 장난감 자동차 하나 때문에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날 밤 우리 집은 평소보다 훨씬 더 크고 적막하게 느껴졌다.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에 마련되었던 빈소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조문객용 의자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손님들은 모두 돌아갔다. 집안에서는 조문객들의 향 냄새와 남은 음식 냄새가 났다. 지우는 손님방에서 잠이 들었다. 그는 안방에서 자는 것을 견딜 수 없다고 했다. 민준이가 그 방으로 뛰어들어오던 기억이 너무 많아서라고 했다. 어쩌면 나를 피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최 여사님은 우리를 돌봐주겠다며 굳이 우리 집에서 묵었는데 하필이면 민준이 방에서 잠을 잤다. 아이러니했다. 민준이의 장난감을 버린 사람이 그 손자의 방을 차지하고 있다니. 벽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을 수 없었다. 눈을 감을 때마다 목이 이상하게 꺾인 채 계단 아래에 누워있던 민준이의 모습이 떠올랐다. 경찰은 순수한 사고라고 말했다. 민준이가 뛰어놀다가 미끄러져 넘어졌고 대리석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는 것이다. 사고 당시 나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다. 지우는 집에 있었지만 둔탁한 소리를 들었을 때는 배가 아파 화장실에 있었다고 말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 궁금증이 병처럼 나를 갉아먹었다. 그 빨간 자동차, 왜 지훈이 그걸 주머니에 넣고 있었을까? 간직하고 싶었다면 왜 서재 책상 위에 두지 않았을까? 왜 하필 장례식에 입고 간 양복 주머니에, 그리고 왜 그 장난감이 떨어졌을 때 귀신을 본 것처럼 보였을까? 소리 없는 걸음으로 나는 주방 옆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밤 공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이슬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나는 아파트 단지 정문 쪽으로 걸어갔다. 대형 분리수거함이 있는 곳. 다행히 쓰레기 수거차는 내일 아침에나 올 것이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최 여사님에게 들킬까봐 두려웠다. 어처구니 없었다. 나는 내 집에서 도둑질을 하고 있었다. 나는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젖은 쓰레기의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검은 비닐봉지 더미 속을 비췄다. 나무 막대기로 쓰레기를 뒤적였다. 플라스틱 병, 쓴 휴지, 음식물 찌꺼기. 아, 저기 있다. 손전등 빛에 반사된 빨간색의 번쩍임. 장난감 자동차가 젖은 나뭇잎 더미 위에 비스듬히 놓여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차갑고 끈적끈적했다. 나는 그것을 잠옷 속에 숨기고 서둘러 집 안으로 다시 들어와 안방 화장실로 직행했다. 문을 잠그고
세면대 물을 소리가 나지 않게 졸졸 틀었다. 화장실의 밝은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나는 장난감 자동차를 씻었다. 흙과 쓰레기 찌꺼기가 씻겨 내려갔다. 하지만 티슈로 물기를 닦아낼 때 내 눈에 이상한 것이 들어왔다. 왼쪽 뒷바퀴 틈새 차축이 뻑뻑했다. 그곳에 무언가 끼어 있었다. 차축을 감고 있어서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다. 나는 약 상자에서 핀셋을 꺼내 그 물체를 조심스럽게 잡아당겼다. 그것은 천의 섬유 조각이었다. 아주 작고 작은 조각, 아마 손톱 끝 크기 정도일 것이다. 색깔은 짙은 회색이었고 질감은 우리나 캐시미어처럼 부드러웠다. 미간이 찌푸려졌다. 민준이는 회색 울 소재의 옷이 없었다. 우리 집 계단의 카펫은 젓갈색이었다. 민준이가 죽을 때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은 파란색 스파이더맨 그림이 그려진 티셔츠였다. 그렇다면 이 회색 천조각은 어디서 온 것일까? 이 자동차는 분명 회색 천으로 된 무언가를 아주 세게 밟거나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섬유가 찢어져 차축에 감긴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배터리를 넣는 곳 근처의 차체 하부에는 물로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검붉은 마른 얼룩이 있었다. 그것은 진흙이 아니었다. 피였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나는 닫힌 변기 뚜껑 위에 주저앉았다. 이제 그 장난감 자동차가 내 손에서 무겁게 느껴졌다. 누구의 피일까? 만약 민준이가 넘어졌을 때 묻은 피라면 왜 이 차가 지훈의 주머니에 있었을까? 지훈이 경찰이 오기 전에 현장에서 이것을 주운 걸까? 그렇다면 왜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을까? 왜 숨겼을까? 문득 한 가지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2주 전, 민준이가 이 차를 나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엄마, 내 새 차 봐. 아빠가 엄청 신기한 거 사줬어. 민준이가 그때 제잘거렸다. 뭐가 신기한데 아들. 다른 거랑 똑같아 보이는데. 나는 요리를 하며 대답했다. 에이, 엄마는 몰라. 이거 비행기처럼 블랙박스 있단 말이야. 차가 꽝 부딪히면 소리를 녹음할 수 있어. 아빠가 이거 적군 염탐하는 거래. 그때 나는 그저 어린아이의 허풍이거나 소리만 요란한 싸구려 장난감의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웃어넘겼다. 지우는 민준이에게 신기한 장난감을 사주는 것을 좋아했다. 나는 자동차를 뒤집었다. 차대 하부에는 시계 배터리를 넣는 작은 공간과 아주 작은 마이크 구멍이 있었다.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아주 작은 켜고 끄는 스위치 버튼이 있었다. 위치는 켜짐에 있었다. 그 옆에는 볼펜 끝이나 바늘로 눌러야 하는 작은 재생 버튼이 있었다. 손이 심하게 떨렸다. 만약 민준이의 말이 맞다면, 만약 그 기능이 진짜라면, 그리고 만약 이 차가 민준이가 넘어질 때 그 근처에 있었다면, 나는 세면대 거울에 꽂혀 있던 핀을 집었다. 숨을 참으며 나는 그 작은 버튼을 눌렀다. 처음에는 조용했다. 지지직거리는 작은 잡음만 들렸다. 아마 배터리가 다 됐거나 물에 젖어 고장 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때 그 소리가 나타났다. 작고 갈라졌지만 화장실의 정적 속에서는 분명하게 들렸다. 부릉, 부릉, 엥. 그건 민준이의 목소리였다. 놀고 있었다. 경찰차가 간다. 악당, 도망가지 마. 그리고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육중한 발소리,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 아빠, 아빠 벌써 왔어. 야근한다면서. 민준이의 목소리는 놀랐지만 기뻐 보였다. 심장이 망치로 맞은 것 같았다. 지우는 배가 아파서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고 했다. 그가 막 집에 돌아왔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녹음된 소리는 계속되었다. 민준이의 반가운 인사에 대한 다정한 대답은 없었다. 그저 거친 숨소리만 들렸다. 화가 났거나 당황한 사람의 숨소리. 아, 아빠 왜 그래? 얼굴이 무서워. 민준이의 목소리가 두려움에 떨리기 시작했다. 아, 안 돼. 아빠, 놔줘 아빠. 쾅. 무언가 벽에 세게 부딪히는 소리 같았다. 아빠, 안 돼. 민준이의 비명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뒤이어 아주 크고 비통한 쿵 소리가 들렸다. 작은 몸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소리였다. 그 후 정적이 흘렀고 다시 그 숨소리가 들렸다. 장난감 마이크에 아주 가까이서 마치 그 사람이 장난감 바로 위에서 몸을 숙인 것처럼. 젠장. 죽었잖아. 이 자식. 젠장. 젠장. 그것은 지훈의 목소리였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공황 상태 때문이었다. 진정해, 지훈아.
진정해. 숨 쉬어. 아무도 못 봤어. 배 아픈 척. 화장실에 있었던 척 하는 거야.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리고 거친 천이 스치는 소리. 아마 그때 그가 이 장난감 자동차를 주워 주머니에 넣었을 것이다. 무의식 중에 방금 전의 충격으로 녹음 버튼이 활성화된 것을 모르고 녹음이 끝났다. 나는 비명을 지르지 않기 위해 내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눈물이 소리 없이 쏟아져 내렸다. 몸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뼈마디가 쑤시는 것 같았다. 내 남편, 내 아이의 아빠가 민준이를 죽였다. 그가 민준이를 밀었다. 그리고 그는 우리 아이가 아래층 바닥에서 죽어가도록 내버려둔 채 화장실에서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었다. 어쩐지 그가 이 장난감을 보고 겁에 질렸던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그는 이 장난감이 없어졌거나 어딘가에 남겨졌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 장난감이 그의 양복 주머니에 있었다는 것을 몰랐을 것이다. 아마도 민준이를 죽일 때 입었던 그 양복, 장례식 때 다시 입었던 그 양복, 그리고 최 여사님, 재수없는 물건은 버려. 그녀는 알고 있었을까? 그녀는 살인자인 자기 아들을 보호하고 있었던 걸까? 그날 아침, 나는 아침 식사로 죽을 사오겠다는 핑계로 집을 나섰다. 나는 단정하게 옷을 입고 큰 핸드백을 들었다. 지우는 아직 자고 있었다. 아마 어젯밤에 먹은 신경안정제 때문일 것이다. 최 여사님은 부엌에서 분주했다. 그녀는 묻지도 않고 나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볼 뿐이었다. 나는 죽가게로 가지 않았다. 나는 아침에 막히는 도로를 뚫고 차를 몰아 곧장 서울지방경찰청으로 향했다. 민준이의 사망 사건이 접수된 곳 민원실 대기석에 앉아 나는 불안에 떨었다. 문이 열릴 때마다 지훈이나 최 여사님의 얼굴이 나를 따라 들어올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나는 민준이를 위해 강해져야 했다. 김서연 씨, 경감 계급장을 단 경찰관이 나를 불렀다. 그의 이름은 이진우였다. 그는 민준이의 사고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이었다. 그는 단호하지만 아버지 같은 얼굴을 한 중년 남성이었다. 나는 그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나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나는 투명 비닐봉지에 싼 빨간 장난감 자동차를 그의 책상 위에 바로 올려놓았다. 이 경감님,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내 눈은 그를 날카롭게 응시했다. 제 아들은 미끄러져 넘어진 게 아니에요. 살해당했어요. 이 경감은 미간을 찌푸렸다. 서연 씨, 아직 슬픔이 크신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부검과 현장 감식 잠정 결과에 따르면 이걸 들어보세요, 경감님. 제발 그냥 들어보세요. 나는 말을 잘랐다. 나는 USB를 꺼냈다. 새벽에 노트북으로 녹음 파일을 복사해 두었었다. 하지만 이 경감은 거절했다. 그는 파일의 원본성을 유지하기 위해 장난감 칩에서 직접 데이터를 추출할 과학수사팀 기술자를 불렀다. 고통스러운 20분이 흘렀다. 이 경감과 나, 그리고 그의 부하 2명이 컴퓨터 주위에 모였다. 오디오가 재생되었다. 민준이의 목소리, 충돌음, 그리고 지훈의 중얼거림이 경찰의 고품질 스피커를 통해 훨씬 더 선명하고 끔찍하게 들렸다. 젠장, 죽었잖아. 이 자식. 젠장, 젠장. 진정해, 지훈아, 진정해. 숨 쉬어. 녹음이 끝난 후 사무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방금 전까지 회의적이고 약간 졸려 보였던 이 경감의 얼굴이 이제 굳어졌다. 그의 턱이 단단해졌다. 그의 눈은 억누른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나를 바라본 후 증거물 비닐봉지 안에 빨간 장난감을 보았다. 그는 책상 위에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박 경사, 팀 준비하고 체포 영장 챙겨. 지금 박지훈 씨 집으로 간다. 이 경감은 다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말투는 부드러워졌지만 단호했다. 김서연 씨, 이제 여기 계시면 안전합니다. 남편분이 다시는 서연 씨를 해치지 못할 겁니다. 우리에게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증거입니다. 계획적이든 아니든 그는 사건 현장에 있었고 피해자가 사망하도록 방치했습니다. 나는 다시 울었다. 이번에는 절망 때문이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다. 이 쓰라린 현실을 알게 되어 가슴이 찢어졌지만 적어도 민준이는 부주의한 아이라는 오명을 쓰고 떠나지는 않을 것이다. 잡아주세요, 경감님. 내가 속삭였다. 제 아이를 죽인 살인자를 잡아주세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우리 고급 아파트 단지의 아침 정적을 갈랐다. 나는 순찰차 뒷좌석에
이 경감 옆에 앉아 있었다. 내 손은 차가웠고 내 아이의 죽음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담긴 핸드백을 꽉 쥐고 있었다. 우리 앞에는 다른 경찰차 한 대와 형사들이 탄 무표시 차량 한 대가 이미 우리 집 입구를 막고 있었다. 우리가 내렸을 때 아파트 현관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다. 평소 상냥하게 인사하던 경비 아저씨가 이제는 당황하고 두려운 얼굴로 멀리서 서 있었다. 이 경감이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말없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거실로 들어갔다. 그곳의 풍경은 내 마음속의 혼돈과 대조적이었다. 지우는 소파에 앉아 커피잔을 들고 있었고 최 여사님은 사과를 깎고 있었다. 그들은 아침을 즐기는 행복한 가족처럼 보였다. 마치 어제 민준이를 묻지 않은 것처럼, 마치 그의 마지막 장난감을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은 것처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훈이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꾸며낸 놀라움이 가득했다. 경찰이 왜 허락도 없이 들어옵니까? 박지훈 씨, 이 경감의 목소리가 넓은 거실을 가득 채웠다. 당신을 친아들 박민준 군에 대한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지훈의 손에 있던 커피잔이 떨어졌다. 파편이 바닥에 흩어졌다. 검고 진한 액체가 최 여사님이 자랑하던 비싼 카펫을 더럽혔다. 뭐라고요? 당신들 미쳤어요? 최 여사님이 소리쳤다. 그녀는 손에 과도를 든 채 일어섰고 경찰을 향해 그것을 휘둘렀지만 한 경찰관이 재빨리 그녀의 손을 쳐내고 칼을 확보했다. 지훈이는 애 아빠예요. 민준이를 사랑했다고요. 함부로 뒤집어 씌우지 마세요. 증거가 있습니다. 아주머니. 이 경감이 차분하게 말했다. 그는 신호를 보냈다. 두 명의 경찰관이 즉시 지훈의 양팔을 뒤로 꺾었다. 지훈은 물리적으로 저항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경찰들 뒤 현관에 서 있는 나에게 곧장 향했다. 그의 시선은 혼란스러운 시선이 아니었다. 그것은 증오로 가득 찬 시선이었다. 서연아, 그가 쉿소리를 냈다. 네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나는 앞으로 나아가 한때 사랑했던 그 남자의 눈을 마주 보았다. 당신 차 찾았어, 오빠. 당신이 무덤가에서 떨어뜨린 그 빨간 차. 당신이 민준이를 죽일 때 당신 목소리를 녹음한 그 차. 분노로 붉어졌던 지훈의 얼굴이 이제 잿빛으로 변했다. 마치 얼굴의 피가 모두 빨려나간 것처럼 그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 녹음기에 무엇이 녹음되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연행해. 이 경감이 명령했다. 지훈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갈 때 최 여사님은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경찰을 쫓아가며 경찰관의 등을 마구 때렸다. 그리고는 나를 향해 돌아섰다. 이 악독한 년, 재수 없는 년. 최 여사님이 소리쳤다. 그녀의 침이 내 얼굴에 튀었다. 네가 애 하나 제대로 못 봐서 죽여놓고 이제 와서 네 잘못 덮으려고 네 남편한테 뒤집어 씌워? 너 미쳤구나. 서연아? 너 미쳤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를 무표정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내 귀에는 최 여사님의 비명이 멀게만 들렸다. 내 머릿속에 선명하게 들리는 것은 아빠를 부르며 비명을 지르던 민준이의 녹음된 목소리뿐이었다. 이 체포는 끝이 아니었다. 이것은 진정한 전쟁의 시작일 뿐이었다. 체포 후 24시간이 지나 나는 경찰서의 한쪽 면이 거울로 된 관찰실에 앉아 있었다. 취조실에서는 지훈이 이 경감과 마주 앉아 있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우리 가족의 변호사, 더 정확히 말하면 최 여사님 집안의 아주 비싸고 교활한 변호사인 최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지훈은 체포될 때처럼 창백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샤워를 하고 수감복으로 갈아입었고 얼굴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너무나도 평온했다. 그것은 그가 사업상 고객을 조종할 때 쓰던 가면이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훈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다. 저는 제 아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시 저는 아래층 화장실에 있었습니다. 설사 때문에요. 우리 집 가사 도우미인 아주머니가 제가 변기물을 여러 번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신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박지훈 씨. 이 경감이 녹취록을 책상 위에 놓으며 압박했다. 민준군이 넘어진 후에 당신 목소리가 분명히 들립니다. 젠장, 죽었잖아. 이 자식이라고 말했죠. 최 변호사가 작게 웃었다. 비웃는 웃음이었다. 경감님, 죄송하지만 그 장난감, 브랜드가 뭡니까?
중국산이죠. 음질이 형편없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리는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제 의뢰인은 아마 젠장, 배 아파 죽겠네라고 말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녹음이 언제 만들어졌냐는 겁니다. 나는 숨을 참았다. 제 의뢰인의 아내가 발견했을 때 그 장난감 배터리는 다 닳아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을 이었다. 그 말은 내부시계 시스템이 초기화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오디오 파일에는 유효한 디지털 타임스탬프가 없습니다. 그 녹음은 일주일 전에 지훈 씨가 민준이와 전쟁놀이를 하다가 녹음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훈 씨는 종종 악당 역할을 맡아 놀아줬죠. 그렇지 않습니까? 박지훈 씨? 맞습니다. 지훈이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거짓된 확신이 번뜩였다. 우리는 종종 연극 놀이를 했습니다. 민준이는 경찰, 저는 악당이었죠. 죽었잖아. 이 자식이라는 대사는 장난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제 아내, 서연이는 지금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장난감 녹음 조각을 가져다가 민준이의 죽음과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죠. 나는 손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교활했다. 그들은 너무나도 교활했다. 그들은 기술적인 허점을 이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었다. 하지만 둔탁한 충돌음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 경감이 짜증이 나기 시작한 듯 반박했다. 장난감이 내동댕이 쳐지는 소리, 문이 닫히는 소리, 누가 알겠습니까? 최 변호사가 쏘아붙였다. 사망 추정 시각에 제 의뢰인이 피해자의 추락 지점에 있었다는 다른 법의학적 증거 없이는 이 녹음은 그저 정황 증거일 뿐입니다. 약한 간접 증거라고요. 당신들은 고장난 장난감 하나로 사람을 기소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경감이 침묵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 변호사의 말이 법적으로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녹음은 듣는 사람 누구에게나 끔찍했다. 하지만 법의 눈에는 확실한 날짜와 시간 없이는 반박될 수 있었다. 지훈이 옅은 미소를 지었다. 희미한 승리의 미소였다. 나는 가슴이 답답해져 관찰실을 나왔다. 목소리 이상의 것이 필요했다. 변호사의 혀로도 반박할 수 없는 물리적 증거가 필요했다. 나는 갈아입을 옷과 몇 가지 중요한 서류를 챙기러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지훈의 전략을 생각하며 머릿속이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아파트 현관문 앞에 도착했을 때 내 열쇠가 도어락에 맞지 않았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 서연 씨,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망설이며 나를 불렀다. 아저씨, 왜 비밀번호가 바뀌었죠? 내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경비 아저씨가 대답하기 전에 집 문이 열렸다. 최 여사님이 건장한 남자 2명을 데리고 나왔다. 아마 고용한 경호원일 것이다. 여기 뭐하러 왔어? 최 여사님이 현관에서 소리쳤다. 이 집은 내 아들 집이야. 등기부등본도 내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고 너는 이제 이 집에 발들일 권리 없어. 제 물건들이 아직 안에 있어요, 어머님. 제 옷, 제 서류들, 내 쓰레기 같은 물건들은 내가 다 치워놨어. 최 여사님이 단지 내 재활용 쓰레기장 근처 길가를 가리켰다. 그곳에는 커다란 검은 비닐봉지들이 쌓여 있었다. 저거 갖고 썩거져. 이 독사 같은 년. 내 손주 죽여놓고 이제 와서 내 아들까지 감옥에 보내려고 해. 몇몇 이웃들이 집에서 나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최 여사님은 일부러 모든 사람이 들으라고 크게 소리쳤다. 그녀는 여론을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내 인격을 살해하고 있었다. 저것 좀 보세요. 최 여사님이 이웃들에게 소리쳤다. 저게 김서연이에요. 미쳤어요. 자기가 민준이 밀어놓고 이제 와서 지훈이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라고요. 저 여자 조심하세요. 나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수치심, 분노, 그리고 상처가 한데 뒤섞였다. 나는 비닐봉지 더미로 달려가 내가 들 수 있는 만큼 챙겨 다시 차에 탔다. 사이드미러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최 여사님의 모습이 비쳤다. 그날 밤 나는 도시 외곽의 좁고 눅눅한 단기 임대 원룸에서 묵었다. 지훈이 우리 공동 계좌를 막아버려서 내 ATM에 돈은 한정되어 있었다. 나는 혼자였다. 휴대폰이 계속해서 울렸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수백 개의 메시지가 들어왔다. 살인자, 악독한 아내, 그냥 죽어버려. 남편이 불쌍하다. 모함당해서. 아무래도 최 여사님이나 그녀가 고용한 사람이
내가 잔인한 엄마라는 이야기와 함께 내 휴대폰 번호를 SNS에 퍼뜨린 모양이었다. 이 정신적 테러는 나를 포기하게 만들고 고소를 취하하게 하려는 속셈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끄고 침대에 던져버렸다. 낯선 방의 정적 속에서 나는 울었다. 하지만 이번에 내 눈물은 달랐다.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다. 만약 그들이 이 테러가 나를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크게 잘못 생각한 것이다. 이 고통은 오히려 연료가 되었다. 나는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비록 혼자 싸워야 할지라도 다음 날 나는 다시 이 경감을 찾아갔다.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다. 이 사건은 분명 그에게 큰 압박이었을 것이다. 특히 지훈의 비싼 변호사가 개입하면서 더욱 그랬다. 서연 씨. 그가 생수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더 강력한 게 필요합니다. 지훈 씨 변호사가 구속적 부심을 신청했습니다. 24시간 안에 확실한 물리적 증거를 찾지 못하면 지훈 씨는 불구속 상태로 풀려날 수 있습니다. 풀려난다고요? 나는 깜짝 놀랐다. 경감님, 그는 살인자예요. 법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를 필요로 합니다. 서연 씨. 그가 단호하지만 동정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장난감 바퀴에서 발견하셨다는 천조각 기억하십니까? 나는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회색. 국과수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고급 캐시미어 섬유입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드문 종류의 우리죠. 보통 유럽 디자이너 브랜드에서나 사용하는 겁니다. 이 경감이 사진 파일 하나를 열었다. 문제는 어제 박지훈 씨의 옷장을 수색했을 때 회색 캐시미어 소재의 옷은 단 한 벌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의 옷은 전부 면이나 폴리에스터였습니다. 양복도 일반 울 소재였지. 캐시미어는 아니었고요. 그가 버렸을 거예요. 내가 중얼거렸다.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 옷 없이는 장난감의 섬유와 용의자의 의복을 대조할 수 없습니다. 민준군의 DNA 흔적이나 장난감, 자동차와의 마찰 흔적을 찾으려면 그 옷이 필요합니다. 나는 머리를 굴렸다. 지우는 외모에 매우 신경 쓰는 사람이었다. 그는 옷을 함부로 세탁하지 않았다. 그의 비싼 옷들은 손상될까봐 집에서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절대 세탁하지 않았다. 그는 항상 명품 세탁소에 맡겼어요. 내가 소리쳤다. 갑자기 이 경감이 나를 쳐다보았다. 세탁소요? 지훈 씨는 양복이나 비싼 옷을 위한 단골, 고급 세탁소가 있어요. 이름이 크린웰이에요. 그의 회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죠. 그는 옷에 대해 아주 까다로워요. 만약 사건 당시에 그 옷에 얼룩이 묻거나 더러워졌다면 그는 저나 가사도우미에게 들킬까봐 집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분명 먼저 깨끗하게 하려고 시도했거나 아주 먼 곳에 버렸을 겁니다. 만약 그가 버렸다면 우리는 흔적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 경감이 회의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지훈 씨는 자기 개인 물건에 관해서는 인색해요. 경감님, 그는 1,000만 원짜리 스웨터를 그렇게 쉽게 버리지 않을 거예요. 만약 얼룩이 지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는 분명 단골 세탁소에 가져갔을 겁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묻지 않고 흔적을 지워주길 바라면서요. 이 경감의 눈이 빛났다. 새로운 희망이 떠올랐다. 만약 그 옷이 아직 세탁소에 있다면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 변호사나 최 여사님이 알아채기 전에 서둘러야 합니다. 제가 거기로 가볼게요. 경감님. 내가 일어서며 말했다. 경찰이 가면 세탁소 주인이 겁을 먹고 숨길지도 몰라요. 그들은 저를 알아요. 제가 거기서 지훈 씨 옷을 자주 찾아왔거든요. 위험합니다, 서연 씨. 상관없어요. 가게 해주세요, 경감님. 멀리서 팀을 보내 감시해주세요. 이 경감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휴대폰 위치 추적을 켜두세요. 크리넬은 차갑고 향긋한 화학약품 냄새가 나는 곳이었다. 내부는 온통 흰색이었고 고급스러웠다. 더러운 옷 더미는 보이지 않았다. 모든 것이 커튼 뒤에 깔끔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나는 심장이 두근거리며 안으로 들어갔다. 접수대 뒤에는 유진이라는 이름표를 단 젊은 여직원이 서 있었다. 나는 그녀를 알았다. 그녀는 여기서 2년 동안 일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유진이 상냥하게 인사했다. 그녀의 눈에 약간의 망설임이 비쳤지만 아마 그녀도 소문을 들었거나 SNS에서 뉴스를 봤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유진 씨. 나는 손에 땀이 나는 것을 감추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미소 지으려 애썼다. 남편 옷 찾으러 왔어요. 맡겨둔 게 있다고 하던데요. 유진이 컴퓨터를 확인했다. 그녀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박지훈 고객님, 어제 전화 주시지 않으셨어요? 사모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전화해서 뭐라고 했는데요? 지훈 고객님이 3일 전에 엄청 화내면서 전화하셨어요. 민준군 사망 다음 날 맡기신 옷 중 하나를 그냥 버려달라고요. 버려달라고요? 나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접수대 가장자리를 꽉 잡았다. 어떤 옷인데요? 그거요, 사모님. 그 이름도 어려운 브랜드 회색 스웨터요. 사무실 리모델링 할 때 페인트가 묻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드라이 클리닝을 2번이나 했는데 얼룩이 완전히 안 빠졌어요. 오른쪽 소매에 아직 희미하게 어두운 자국이 남았거든요. 지훈 고객님이 그냥 태워버리든가 버리세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으니까 라고 하셨어요. 지훈은 똑똑했다. 그는 증거물을 가져올까봐 다시 찾으러 가지 않았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없애라고 시킨 것이다. 그래서 버렸어요, 유진 씨. 내가 나지막이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유진은 사장이 근처에 없는지 잠시 주위를 살폈다. 그녀는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사실은 아직 안 버렸어요. 사모님, 너무 아깝잖아요. 사모님, 그 옷 재질이 아기 이불처럼 엄청 부드럽잖아요. 비싼 거죠? 혹시 사모님께서 괜찮으시다면 시골에 계신 저희 아버지 드리려고 제가 가져도 될까 했어요. 얼룩도 소매에 조금만 있고 재킷 입으면 안 보이거든요. 하느님, 물건을 아끼는 한국인의 정서에 감사합니다. 그 옷, 어디 있어요? 유진 씨, 한번 봐도 될까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이고 창고로 들어갔다. 1분 후, 그녀는 투명한 비닐 포장지를 들고 나왔다. 그 안에는 회색 캐시미어 스웨터가 깔끔하게 접혀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옷을 꺼내달라고 부탁했다. 부드러운 천을 만지는 내 손이 떨렸다. 장난감 바퀴에서 발견한 섬유와 똑같았다. 나는 오른쪽 소매 아랫부분을 확인했다. 유진의 말대로였다. 화학 세탁 과정 때문에 희미해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검붉은 색의 희미한 얼룩이 있었다. 그것은 페인트가 아니었다. 지우는 페인트 칠을 한 적이 없다. 그것은 섬유 속으로 스며든 마른 핏자국이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스웨터 배 부분에는 실이 약간 당겨진 자국이 있었다. 무언가에 걸린 자국, 아마 지훈이 민준이의 몸을 안거나 끌 때, 혹은 그가 당황했을 때 장난감이 걸리면서 톱니바퀴 모양의 자동차 바퀴에 걸렸을지도 모른다. 유진 씨, 내가 그 아가씨를 진지하게 쳐다보며 말했다. 이 옷 일단 가져가지 말아줄래요? 내가 살게요. 가격의 2배를 줄게요. 하지만 지금 당장 이 옷이 필요해요. 유진은 혼란스러워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모님, 갑자기 앞 유리문이 열렸다. 종이 울렸다. 나는 고개를 돌렸고 피가 얼어붙었다. 들어온 것은 평범한 손님이 아니었다. 최 변호사였다. 지훈의 변호사. 그의 옆에는 조폭처럼 보이는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가 함께 있었다. 아무래도 그들도 이 흔적을 쫓아온 모양이었다. 지훈은 이 옷이 확실히 사라졌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낸 것이 틀림없다. 안녕하십니까. 최 변호사가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의 눈은 즉시 책상 위의 포장지에 꽂혔다. 아, 서연 씨, 여기서 우연히 뵙네요. 그는 스웨터를 쳐다보았다. 아가씨, 그가 유진에게 말했다. 저는 박지훈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제 의뢰인은 그의 지시에 따라 그의 소유물인 저 물건을 지금 즉시 수거하여 폐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유진은 최 변호사 뒤에 있는 가죽 재킷 남자를 보고 겁에 질렸다. 하지만 서연 사모님께서 김서연 씨는 박지훈 씨의 개인 물품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현재 이혼 소송 중이며 재산 분할 과정에 있습니다. 최 변호사가 재빨리 말을 잘랐고 그의 손이 비닐을 낚아채려 움직였다. 나는 그보다 먼저 옷을 낚아채 가슴에 꼭 껴안았다. 이건 증거물이에요. 당신들은 가져갈 수 없어요. 증거물이라니요? 이건 그냥 더러운 옷일 뿐입니다. 최 변호사가 한 걸음 다가왔다. 그의 자세는 위협적이었다. 가죽 재킷 남자도 다가와 출구를 막았다. 내놓으시죠, 서연 씨. 일을 어렵게 만들지 마세요. 여기선 당신 혼자입니다. 나는 뒤로 물러나다 접수대에 등이 부딪혔다. 나는 덫에 걸렸다. 밖에서는 이 경감의 차가 막 멈추는 것이 보였지만
그가 들어오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다. 반면에 이 두 남자는 내 앞에 서서 지훈을 감옥에 보낼 유일한 열쇠를 빼앗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빼서 최 변호사가 그 조폭에게 명령했다. 그 남자가 앞으로 달려들었다.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는 재빨리 움직였다. 그의 거친 손이 내 팔을 움켜쥐었다. 그의 몸에서 담배와 땀 냄새가 풍겼다. 나는 스웨터가 담긴 비닐 포장지를 필사적으로 지키려 애쓰며 비명을 질렀다. 놔요. 도와주세요. 나는 소리쳤다. 유진은 계산대 뒤에서 비명을 질렀다. 최 변호사는 그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지켜보고만 있었다. 마치 이것이 합법적인 절차라도 되는 것처럼. 일을 어렵게 만들지 말라니까. 김서연 씨. 그 남자가 쉿소리를 냈다. 그의 손가락이 내 손목을 고통스럽게 짓누르기 시작했다. 그의 악력은 너무 강해서 뼈가 부서질 것만 같았다. 비닐이 내 손에서 거의 빠져나가려는 순간 세탁소 유리문이 거칠게 열리며 위에 달린 종이 요란하게 울리다 거의 떨어져 나갈 뻔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이 경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완전 무장한 제복 경찰 2명이 총을 겨누며 안으로 들이닥쳤다. 가죽 재킷. 남자는 반사적으로 내 팔을 놓고 두 손을 공중으로 들었다. 그의 험악한 얼굴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잿빛으로 변했다. 최 변호사는 훈련된 변호사의 반사신경으로 즉시 표정을 꾸며낸 놀라움으로 바꿨다. 경감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는 단지 의뢰인의 물건을 찾아가려던 것뿐입니다. 이 경감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시선은 최 변호사를 날카롭게 꿰뚫었다. 그는 떨고 있는 내 손에서 비닐 포장지를 가져갔다. 살인사건의 증거물은 함부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최 변호사. 특히 물리적 협박을 동원해서는 안 되죠. 제가 업무방해 및 증거인멸시도 혐의를 추가해드릴까요? 최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자신이 한 발 늦었다는 것을 알았다. 오해입니다. 우리는, 저들, 서로 데려가서 진술 받으세요. 이 경감이 부하들에게 그 조폭을 가리키며 명령했다. 최 변호사는 법의 교묘함 덕분에 풀려났지만 그가 나가면서 나를 쳐다보는 시선은 전면전을 암시했다. 3일 후 국과수 감식 결과가 나왔다. 나는 이 경감의 사무실에 앉아 내 남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서류를 보고 있었다. 서연 씨, 당신의 직감이 맞았습니다. 이 경감이 대화를 시작했다. 그 캐시미어 스웨터 섬유에서 우리는 미세한 혈흔을 발견했습니다. 여러 번 드라이 클리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혈액 속에 철분이 추적 가능한 화학적 잔류물을 남겼습니다. DNA 검사 결과 99.9% 민준, 군의 혈액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안도감과 메스꺼움이 뒤섞였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경감이 말을 이었다. 그는 다른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우리는 동기를 추적했습니다. 자신의 혈육을 살해하는 사람들은 보통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정신질환이거나 돈이죠. 박지훈 씨는 정신적으로 건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재정 상태를 파헤쳤습니다. 내 눈은 경찰이 압수한 은행거래 내역서의 숫자들을 훑었다. 눈이 휘둥그레졌다. 지훈은 파산했다. 그의 컨설팅 회사 계좌는 텅 비어 있었다. 매일 밤 해외 사이트로 막대한 자금이 유출된 흔적이 있었다. 온라인 도박인가요?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슬롯머신과 매우 공격적인 암호화폐 선물 거래입니다. 이 경감이 설명했다. 지훈 씨는 6개월 전에 큰 돈을 잃었습니다. 그의 빚은 여러 디지털 사채업자들에게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는 돌려막기를 하다가 더 이상 막을 길이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경감은 마지막 서류를 보여주었다. 생명보험 증권이었다. 3개월 전 지훈은 박민준 이름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어린아이치고는 보험료가 매우 비쌌다. 보장 금액, 이 경감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숫자를 가리켰다. 50억 원. 세상이 빙빙 돌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지훈이 항상 비싼 장난감을 사주고 인스타그램에 아빠의 영웅이라는 캡션과 함께 민준이 사진을 올리던 그 지훈이 그는 자신의 아들을 인간이 아니라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보았다. 그는 민준이를 도박 빚을 갚기 위해 깨뜨려야 할 저금통으로 여겼다. 그는 계획했습니다. 서연 씨, 이 경감의 목소리가 공감으로 가득 차 부드러워졌다. 이것은 사고가 아닙니다. 돈을 위한 처형입니다. 도박과 보험에 대한 사실은
내가 지난 7년간 결혼 생활을 한 남자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만들었다. 도대체 지우는 누구인가? 나는 그동안 괴물 옆에서 잠을 잤던 것일까? 다음 발견은 집에 남겨진 지훈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나왔다. 경찰은 이미 하드드라이브를 복사했지만 나는 지훈이 오래된 사진을 저장하는 데 사용했던 예비 클라우드 계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비밀번호는 민준이의 생일과 우리 결혼기념일의 조합이었다. 지훈은 그것을 바꿀 만큼 치밀하지 못했다. 그날 밤 좁은 원룸에서 나는 계정에 로그인하는데 성공했다. 그곳에는 추억의 사진이 없었다. 대신 여행 서류 스캔본, 비행기표, 5성급 호텔 예약 내역이 담긴 폴더들이 있었다. 목적지는 몰디브, 출발일은 민준이 사망 일주일 후. 그 표는 두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 박지훈 씨와 이수진 씨. 수진, 그 이름은 낯설면서도 익숙하게 들렸다. 나는 검색 엔진에서 그녀를 찾아보았다. 이수진, 그녀의 링크드인 프로필이 맨 위에 떴다. 지훈이 자주 협력하던 건축 설계 회사의 신입사원이었다. 사진 속 그녀는 젊고 아름답고 세련되었으며 야망을 암시하는 자신감 있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다. 질투가 아니었다. 질투심은 민준이와 함께 죽었다. 오직 혐오감만 남았다. 지우는 보험금을 위해 우리 아이를 죽이고 그 돈으로 이 여자와 해외로 도피하여 호의호식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다음 날 나는 경찰을 기다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는 이 여자의 얼굴을 봐야 했다. 그녀가 얼마나 깊이 연루되었는지 알아야 했다. 나는 수진이 일하는 건축사무소 맞은편 카페에서 기다렸다. 점심시간 그녀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나왔다. 활짝 웃으며 그녀는 비싸 보이는 베이지색 재킷을 입고 있었다. 아마 지훈의 더러운 돈으로 산 선물일 것이다. 나는 그녀를 따라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들어갔다. 그녀가 화장실에 갔을 때 나는 세면대 앞에서 그녀를 따라잡았다. 그녀가 새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있을 때 나는 그녀 옆에 섰다. 몰디브 여행은 취소됐나 보죠. 이수진 씨? 나는 거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을 보며 무미건조하게 물었다. 수진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이 내 소박한 옷차림을 평가하며 가늘어졌다. 죄송하지만 누구시죠? 저는 박지훈 씨 아내 김서연입니다. 지훈 씨가 당신이랑 놀러 가려고 죽인 그 아이의 엄마고요. 수진의 얼굴이 급격하게 변했다. 오만함에서 경계심으로 그녀는 서둘러 립스틱을 가방에 넣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저와 박 부장님은 그냥 동료 사이예요. 퍼스트 클래스 몰디브행 티켓을 사주는 동료 사이. 나는 가방에서 티켓 예약 증명서, 출력물을 꺼냈다. 경찰이 이미 이걸 갖고 있어요. 수진 씨, 지훈 씨는 계획 살인 혐의로 구속됐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당신이 이 계획을 알고도 침묵했다면 당신은 살인 방조죄로 걸려요.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라고요. 수진의 방어선이 무너졌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이 공포에 잠식되었다. 그녀는 화장실 문을 돌아보며 다른 사람이 없는지 확인했다. 저는 살인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훈 씨가 민준이는 아픈 아이라고 했어요.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당신이 제정신이 아니라서 이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를 데리고 떠나겠다고 약속했어요. 수진이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공황 상태의 눈물이었다. 그가 다음 달에 큰 유산을 받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의 짐이 사라질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 짐이 당신인 줄 알았어요. 그가 자기 아들을 죽일 줄은 몰랐다고요. 순진한 거야. 아니면 멍청한 거야. 이수진? 나는 세면대 가장자리를 꽉 잡았다. 이제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어. 그를 불리하게 만드는 증인이 되거나 아니면 피 묻은 돈을 즐긴 내연녀로 감옥에 함께 끌려 들어가거나. 수지는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말할게요. 경찰한테 다 말할게요. 저를 끌어들이지 마세요. 나는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이 여자는 지훈의 체스 게임에서 또 다른 졸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녀의 증언은 내 남편에 관해 박힐 마지막 못이 될 것이다. 그날 오후 경찰에 확보된 수진의 정보로 무장한 나는 구치소에 있는 지훈을 특별 면회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했다. 이 경감은 멀리서 경찰관이 감시하고 대화를 녹음하는 조건으로 허가했다. 지훈은 면회실에 철제 테이블 뒤에 앉아 있었다.
구속된 지 겨우 4일 만에 그는 이미 초췌해 보였다. 항상 단정하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면도하지 않은 거뭇한 수염 자국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오만했다. 그는 여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여기 뭐하러 왔어? 그가 퉁명스럽게 물었다. 자기 남편 함정에 빠뜨린 거 사과라도 하러 왔나? 나는 그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다. 더 이상 눈물은 없었다. 내 마음은 이미 얼어붙었다. 수진 씨가 안부 전해달래. 내가 짧게 말하자 지훈의 눈이 순간적으로 커졌다. 그의 목을 대가 위아래로 움직였다. 수진이, 너 걔한테 무슨 짓 했어?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 경찰이 데려갔지. 취조실에서 아주 아름답게 노래를 부르더라고. 오빠. 그녀가 몰디브 얘기를 했어. 곧 현금화될 큰 유산에 대한 당신의 약속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당신이 민준이를 짐이라고 불렀다는 얘기도 했지. 지훈이 수갑 찬 손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거짓말이야. 그 여자는 그냥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야. 지훈이 소리쳤다. 그의 숨이 가빠졌다. 그런 여자 말 믿지 마. 서연아, 나는 내 아들 살인자보다는 그런 여자를 더 믿겠어. 내가 날카롭게 받아쳤다. 이제 그만해. 오빠, 50억짜리 보험, 40억짜리 도박빚, 전부 다 드러났어. 최 변호사가 대단한 변호사일지는 몰라도 이렇게 명백한 돈동기를 마법처럼 없앨 수는 없어. 지우는 침묵했고 그의 어깨가 축 처졌다. 그가 지금까지 써왔던 피해자 가면 이 완전히 깨졌다. 그는 나를 쳐다봤지만 남편이 아내를 보는 시선이 아니었다. 그의 시선은 공허하고 어두웠다. 넌 이해 못해. 서연아. 그의 목소리가 낮고 쉬어버렸다. 나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어. 그놈들, 그 사채업자들이 우리 모두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어. 나는 공황 상태였다고. 그래서 해결책이 민준이를 죽이는 거였어? 민준이는 약했어. 지훈이 참니거리며 내 쪽으로 얼굴을 가까이 댔다. 그의 본성이 드러났다. 걔는 맨날 아프고 어리광 부리고 징징댔어. 그냥 돈 먹는 하마였다고. 학원비 비싸, 병원비 비싸. 걔가 없어지면 우리는 새로 시작할 수 있어. 더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다시 부자가 될 수도 있다고. 나는 그의 병적인 논리를 들으며 메스꺼움을 느꼈다. 새로운 아이라고? 나는 서글프게 웃었다. 하나를 죽여놓고 신이 너한테 또 하나를 줄 거라고 생각해. 사고였어. 지훈이 재빨리 말을 가로채며 원래의 이야기로 돌아가려 애썼다. 나는 그냥 내가 방에서 나가려는데 걔가 길을 막고 있어서 옆으로 밀었을 뿐이야. 걔가 균형 감각이 없어서 혼자 넘어진 거라고. 죽일 생각은 없었어. 드디어 인정하는구나. 내가 차갑게 말을 잘랐다. 내가 밀었다고. 지우는 움찔했다. 그는 방금 자신이 실언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저기 카메라가 전부 녹화하고 있어. 오빠. 나는 방구석의 CCTV를 가리켰다. 네가 처음 진술했던 것처럼 혼자 미끄러진 게 아니라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는 자백이야. 지우는 창백해졌다. 그는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일어섰다. 감옥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 오빠. 민준이는 이제 편안해졌으니 이제 내가 영원히 편히 잠들지 못할 차례야.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한 가지는 최 여사님이었다. 그녀는 그저 맹목적으로 아들을 보호하는 엄마였을까? 아니면 아들의 사악한 계획을 알고 있었을까? 해답은 사이버 수사팀이 마침내 잠금을 해제한 지훈의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에서 나왔다. 수진이 알려준 비밀번호 패턴 덕분이었다. 비밀번호는 그들의 연애 시작일이었다. 메신저 앱에는 지훈과 어머님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최 여사님 간의 대화가 있었다. 민준이 사망 이틀 전, 지훈, 어머니, 그놈들이 또 독촉해요. 집에 찾아오겠대요. 어머님, 서연이한테는 절대 알리지 마라. 일단 이자 내라고 1,000만 원 붙여줄게.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지훈, 부족해요 어머니. 영구적인 해결책이 필요해요. 보험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비안 기억나시죠? 어머님, 너 그거 안전한 거 확실하냐? 경솔하게 굴지 마. 만에 하나 들키면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되겠어. 지훈, 안전해요. 타이밍만 잘 맞추면 돼요. 무슨 일 생기면 어머니가 저를 지지해 주셔야 해요. 어머님 내가 해야 할 일을 해라. 뒤는 내가 봐줄 테니 중요한 건 빚 청산하고 집안 체면 지키는 거야. 경찰서에서 그 메시지를 읽으며 나는 피가 끓는 것을 느꼈다.
최 여사님은 알고 있었다. 그녀가 명시적으로 살인을 지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청신호를 보냈다. 그녀는 그 영구적인 해결책이 민준이의 보험금 청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그녀가 그 장난감 자동차를 버렸을 때 그녀는 단지 재수 없는 물건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증거물을 인멸하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최 여사님은 증인이 아닌 공범 및 증거인멸, 사법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경찰에 소환되었다. 나는 경찰서 로비에서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비단 한복과 눈에 띄는 금 장신구를 하고 있었고 손은 떨고 있었지만 위험을 보이려 애썼다. 나를 보자 그녀는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시들어 있었다. 서연아, 그녀가 나지막이 불렀다. 우리 이거 가족끼리 얘기로 풀 수 있다. 내가 분당에 땅이 있는데 내 이름으로 돌려줄게. 나에 대한 고소는 취하해다오. 지훈이는 벌을 받게 둬. 하지만 나는 늙었잖니. 나는 한때 존경했던 이 늙은 여인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체면을 위해 손자를 기꺼이 희생했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매수하여 동정심을 구걸하고 있었다. 어머님 땅은 민준이 목숨을 살 수 없어요.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체면에 대해서는 어머님께서 스스로 완벽하게 무너뜨리셨네요. 나는 그녀가 경찰관들에게 조사실로 끌려가면서 울부짖기 시작할 때 그녀를 버려두고 떠났다. 동정심은 없었다. 범죄가 일어나도록 방치한 부모는 범죄자만큼이나 사악하다. 사건은 거의 마무리되었다. 감옥에서의 지훈의 자백은 서면으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수진의 증언, 보험 동기, 그리고 최 여사님의 연루 사실은 이미 충분히 강력했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여전히 그 스웨터는 불법적으로 압수된 증거이며 장난감의 천조각은 단지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했다. 모든 캐시미어는 현미경으로 보면 비슷하게 보인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우리는 이 증거에 자물쇠를 반박할 수 없게 하나로 묶어줄 열쇠가 필요했다. 경찰청 본청에서 온 물리적 증거 분석 전문가가 그 회색 스웨터를 다시 한번 검사하고 일부 파손된 빨간 장난감 자동차와 직접 비교하기 위해 소환되었다. 나와 이 경감, 그리고 검사팀이 연구실에 모였다. 이것을 주목해 주십시오. 법의학자가 500배 확대한 현미경 영상을 보여주는 대형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화면에는 찢어진 스웨터 소매 부분의 섬유가 보였다. 찢어진 패턴은 깔끔하지 않았다. 실이 특정한 지그재그 패턴으로 풀려 있었다. 그리고 그는 부러진 장난감 자동차 앞 범퍼의 플라스틱 조각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 장난감 자동차는 세게 떨어졌습니다. 앞 범퍼가 깨졌죠. 그 파편은 미세한 톱니 모양을 형성했습니다. 전문가가 설명했다. 우리는 이 플라스틱 톱니 패턴을 스웨터실의 찢어진 패턴과 맞춰보았습니다. 화면의 두 이미지가 잃어버린 퍼즐, 조각처럼 합쳐졌다. 장난감 자동차의 플라스틱 톱니가 스웨터실의 찢어진 틈새로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틈도 불일치도 없었다. 이것을 물리적 일치라고 합니다. 전문가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 일치가 우연히 발생할 확률은 10억 분의 1입니다. 즉, 이 장난감 자동차는 100%이 옷을 강한 마찰력으로 찢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웨터를 입고 있을 때 발생했습니다. 찢어질 때 내부에 몸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섬유의 늘어남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이 경감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민준군이 넘어질 때 이 차를 쥐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차가 지훈 씨의 팔에 부딪혀 그의 옷을 찢고 잠시 걸렸다가 그가 몸을 숙이거나 빠르게 움직일 때 열려있던 양복 주머니 안으로 떨어진 겁니다. 바로 이거였다. 이것은 체크메이트였다. 최 변호사는 더 이상 고장난 장난감이나 오래된 녹음에 대해 변명할 수 없었다. 물리학은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그 자동차는 민준이의 사망 순간에 정확히 지훈의 옷을 찢었다. 검찰에 송치할 서류 준비하세요. 이 경감이 팀에게 명령했다. 박지훈과 그의 어머니를 법정에 세웁시다. 나는 그 모니터 화면을 응시했다. 옷의 작은 찢어짐, 2만 원짜리 장난감 자동차 하나, 그리고 인간의 탐욕, 그것이 모든 것을 드러냈다. 그날 밤, 민준이가 죽은 이후 처음으로 나는 악몽 없이 잠들었다. 민준아, 엄마가 악당을 잡았어. 지훈과 최 여사님이 체포된 지 3개월이 흘렀다. 시간은 고요한 밤중에 고장난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아주 느리게 가는 것 같았다. 이 사건은 대중의 관심사로 폭발했다. 언론은 장난감 자동차의 비극, 온라인 도박 빚 때문에 아들 살해한 비정한 아버지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끊임없이 보도했다. 내 얼굴, 지훈의 얼굴, 그리고 민준이의 얼굴이 온갖 곳에 실렸다. 나는 더 이상 사람들이 속삭이거나 손가락질하지 않는 곳에서는 마트에 갈 수 없었다.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으로, 어떤 이는 의심의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고, 심지어 대놓고 휴대폰으로 나를 촬영하는 사람도 있었다. 내 사생활은 민준이와 함께 죽었다. 하지만 나는 상관하지 않았다. 세상이 보게 내버려 둬라. 완벽한 남편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있던 괴물의 얼굴을 모두가 알게 되기를 바랐다. 오늘은 첫 공판을 하루 앞두고 검찰과 마지막으로 만나는 날이다. 나는 차가운 검찰청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내 앞에는 젊고 똑똑하지만 약간 긴장해 보이는 위 검사가 앉아 있었다. 이 사건은 그의 첫 번째 대형 사건이었다. 서연 씨, 위 검사가 책상 위에 두꺼운 서류를 열었다. 우리는 정신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피고 측 변호인 최 변호사와 그의 팀은 더럽게 나올 겁니다. 그들은 국과수 감식 결과와 장난감 증거가 너무 강력해서 직접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 어머니의 신뢰도를 공격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나는 차가운 손을 맞잡으며 물었다. 그들은 어머니가 사치스럽고 요구가 많으며 진단받지 않은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는 아내라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들은 지훈 씨가 어머니의 생활 방식 때문에 압박을 받아 도박에 빠졌다고 주장할 겁니다. 돈에 대한 동기가 어머니로부터의 압박 때문에 생긴 것이지 지훈 씨의 자의가 아니었다고 사실을 왜곡하려 할 겁니다.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럼 이제 제가 그 사람이 도박한 원인이 되는 거군요. 어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형량을 줄이기 위한 그들의 전략입니다. 사형을 구형할 수 있는 계획살인, 형법 340조에서 그들은 단순 살인이나 심지어 과실치사로 형량을 낮추려 할 겁니다. 최 변호사는 지훈 씨가 무기징역이 아니라 10년 정도의 징역만 살기를 원합니다. 위 검사가 나를 날카롭게 쳐다봤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증인석에서 산산조각 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들은 과거를 들추고 쇼핑 기록을 파헤치고 심지어 어머니가 바람을 피웠다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는 침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감정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만약 재판에서 분노를 터뜨리면 판사는 어머니를 불안정한 사람으로 볼 것이고 그것은 지훈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자동차를 가지고 놀며 웃던 민준이의 얼굴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위 검사님,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이미 제 아들을 잃었습니다. 제 가정도 잃었습니다. 저는 이제 진실 외에는 지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제 치부를 벗기든 저를 모함하든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지훈과 그의 어머니가 감옥에서 썩을 수만 있다면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짐을 싸기 시작한 민준이의 옷장을 열었다. 그의 작은 티셔츠 하나를 꺼내 꼭 껴안고 장내 냄새에 묻혀 희미해져가는 그의 채취를 들이마셨다. 내일이야, 아가. 나는 어두운 방에 속삭였다. 내일, 엄마가 너를 위한 전쟁을 시작할 거야. 지방법원은 10,000원이었다. 주법정은 이 가족 드라마를 직접 보러 온 기자들, 친척들, 그리고 호기심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에어컨이 최대한 가동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내 공기는 답답했다. 땀 냄새와 값싼 향수, 오래된 카펫의 먼지가 뒤섞여 메스꺼움을 유발했다. 교도관들이 지훈을 데리고 들어오자 법정은 소란스러워졌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우 속 번개처럼 터져 나왔다. 지훈의 모습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머리는 짧고 단정하게 깎았고 얼굴은 말끔했으며 흰색 긴팔 셔츠에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는 손에 목줄을 들고 깊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는 마치 지옥의 길을 잃은 성자처럼 보였다. 연기, 모든 것이 연기였다. 그의 옆에는 변호사인 최 변호사가 턱을 치켜들고 자신감 있게 걸었다. 다른 피고인석에는 최 여사님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체포되기 하루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백화점을 돌며 세일 상품을 사냥할 수 있었다. 이제 그녀는 병들고 연약한 노파인 척 연기하고 있었다. 그들의 연극 무대는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재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다.
오늘의 안건은 주요 증인 신문이었다. 나는 방 중앙의 증인석으로 걸어갔다. 수천 개의 눈이 내 등을 꿰뚫는 것 같았다. 지우는 감히 나를 쳐다보지 못했다. 그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의 입술은 마치 기도라도 하는 것처럼 중얼거렸다. 위선자, 선서후, 최 변호사가 공격을 시작했다. 증인, 최 변호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독이 있었다. 증인은 그 장난감, 자동차를 쓰레기통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증인이 그것을 꺼내는 것을 본 목격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새벽이시였습니다. 그렇다면 최 변호사가 내게 다가왔다. 증인이 그 자동차를 거기에 두었을 수도 있고, 혹은 경찰에 제출하기 전에 녹음 내용을 조작했을 수도 있겠군요. 디지털 포렌식 결과, 그 녹음이 원본이고 장난감 칩에서 나온 것임이 증명되었습니다. 나는 분노를 억누르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 네, 포렌식이요. 최 변호사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동기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김서연 증인, 증인이 남편에게 명품 가방, 해외여행 등 사치품을 사달라고 자주 요구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이해 있습니다. 재판장님, 관련성이 없습니다. 위 검사가 소리쳤다. 매우 관련 있습니다. 재판장님, 최 변호사가 반박했다. 이것은 피고인의 도박 행위를 유발한 심리적 압박과 관련이 있습니다. 판사는 그 질문을 허락했다. 대답하세요. 김서연 증인, 당신은 높은 수준의 생활을 요구하는 아내였습니까? 나는 최 변호사의 눈을 쳐다봤다. 나는 이 게임을 알았다. 저는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했습니다. 제 수입이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은 제 돈으로 샀습니다. 마지막 해외여행은 2년 전이었고 공동 저축으로 지불했습니다. 지훈 씨는 제가 사치스러워서 도박을 한 게 아닙니다. 그는 탐욕스러워서 도박을 했습니다. 그는 노력 없이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탐욕스럽다고요? 최 변호사가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면 아내가 절대 만족하지 못해서 가장으로서 실패했다고 느꼈기 때문일까요? 당신은 민준이 앞에서 지훈 씨를 자주 꾸짖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의 싸움 때문에 민준이가 자주 울지 않았나요? 우리가 싸운 건 그 사람이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에요. 내가 소리쳤다. 돈 때문이 아니라요. 바람이라고요. 최 변호사가 작게 웃었다. 그건 그저 당신의 맹목적인 질투에서 나온 추측일 뿐이죠. 지훈 씨가 민준이를 죽였다는 당신의 추측처럼요. 당신은 편집증 환자입니다. 서연 씨. 당신은 환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사실 민준이는 당신이 쇼핑하느라 그를 돌보지 않았을 때 넘어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의 죄책감을 덮기 위해 이 이야기를 꾸며낸 것이고요. 법정이 웅성거렸다. 그 비난은 잔인했다. 그는 내가 민준이의 죽음의 원인이라고 사실을 뒤집고 있었다. 눈물이 거의 쏟아질 뻔했지만 나는 참았다. 나는 위 검사의 말을 기억했다. 폭발하지 마라. 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 지훈을 쳐다봤다. 박지훈 씨, 내가 마이크를 통해 불렀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들었어요? 당신 변호사가 내 잘못이라고 하잖아. 당신은 가만히 있네. 당신이 민준이를 밀어놓고 당신 아내가 부주의했다고 비난받게 내버려 두는구나. 지훈이 고개를 살짝 들었다. 그의 눈이 내 눈과 마주쳤다. 그곳에는 두려움의 빛이 서려 있었다. 저는 부주의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시 판사에게 말했다. 저는 제 아들을 사랑하는 엄마였고, 물리적 증거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녹음된 목소리는 환각이 아닙니다. 피 묻은 스웨터는 상상이 아닙니다. 최 변호사는 나를 히스테릭하게 만드는데 실패하자 언짢은 얼굴로 신문을 마쳤다. 나는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서 내려왔지만 내 머리는 꼿꼿했다. 1라운드는 끝났다. 나는 여전히 서 있었다. 재판 2주차, 폭탄이 터질 시간이었다. 오늘은 검찰이 증거와 전문가 증인을 제시할 차례였다. 재판 분위기는 훨씬 더 긴장되었다. 지우는 불안해 보였다. 그의 다리는 끊임없이 바닥을 두드렸다. 최 여사님은 이번에는 연기가 아닌 진짜로 창백해 보였다. 위 검사는 경찰청에서 온 음성 분석 전문가를 불렀다. 법정에 대형 화면이 켜졌다. 재판장님의 허락을 구합니다. 증거물 코드 A1, 개조된 장난감, 자동차의 녹음 파일을 재생하겠습니다.
위 검사가 말했다. 정적이 흘렀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스피커를 통해 잡음이 방 안을 채웠다. 그리고 민준이의 맑은 목소리가 들렸다. 경찰차가 간다. 악당, 도망가지 마. 몇몇 방청객들은 그 순진한 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지우는 손으로 귀를 막았다. 하지만 교도관이 그의 손을 강제로 내리게 했다. 그는 들어야만 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다. 발소리, 충돌음, 민준이의 가슴 찢어지는 비명. 아빠 안 돼. 그리고 그 후에 지훈의 목소리. 젠장. 죽었잖아 이 자식. 젠장. 젠장. 그 목소리의 메아리가 법정 벽에 부딪혔다. 실제 공포 분위기를 자아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혐오와 분노가 뒤섞인 해석하기 어려운 시선으로 지훈을 쳐다봤다. 피고인의 목소리입니다. 음성 분석 전문가가 단호하게 말했다. 성문 분석 결과 박지훈 씨의 음성 샘플과 99.8% 일치합니다. 음성 다음은 물리적 증거 차례였다. 그 회색 스웨터가 비닐에서 꺼내졌다. 옷의 찢어진 부분과 장난감, 자동차의 톱니바퀴 사이의 물리적 일치를 보여주는 현미경 사진이 대형 화면에 표시되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리적 증거 분석 전문가가 설명했다. 이 자동차는 사건 발생 시점에 정확히 피고인의 옷을 찢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락할 때 피해자로부터 0km 거리에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증거 오염에 대한 혼란스러운 기술적 주장으로 반박하려 했지만 그의 주장은 그렇게 명백한 과학적 증거 앞에서 절망적이고 어리석게 들렸다. 마지막 일격은 수진에게서 나왔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화장기 없는 얼굴에 소박한 셔츠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그녀는 이미 더 가벼운 형량을 위해 협력하는 사법 협조자가 되어 있었다. 피고인 박지훈이 증인과 함께 몰디브 여행을 계획한 것이 사실입니까? 위 검사가 물었다. 네, 맞습니다. 수진이 나지막이 대답했다. 그 계획은 언제 세웠습니까? 민준군이 사망하기 일주일 전입니다. 피고인은 증인에게 자신의 아들에 대해 뭐라고 말했습니까? 수진은 긴 숨을 들이쉬고 사리에 찬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지훈을 힐끗 보았다. 지훈 씨는 그는 자기 아들이 짐이라고 했습니다. 생명보험에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그는 곧 현금화될 테니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 갑자기 지훈이 피고인석 책상을 치며 일어섰다. 그의 경건한 가면이 산산조각났다. 검은 모자가 삐뚤어졌다. 얼굴은 새빨갛고 목에 핏대가 섰다. 이 독사 같은 년, 네가 나를 유혹했잖아. 네가 돈 달라고 했잖아. 나는 민준이 죽인다고 말한 적 없어. 지훈이 마구 소리쳤다. 피고인, 앉으시오. 재판장이 의사봉을 세게 두드리며 소리쳤다. 거짓말이에요, 재판장님. 모두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함정에 빠졌습니다. 지우는 수진과 나를 번갈아 가리키며 횡설수설했다. 서연이는 미쳤고 수진이는 돈만 밝히는 여자예요. 제가 여기서 피해자라고요. 위 검사가 옅은 미소를 지었다. 지우는 방금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판사 앞에서 자신의 폭발적이고 자기애적인 본성을 드러냈다. 최 변호사가 몇 주 동안 쌓아올린 슬픔에 잠긴 아버지라는 이미지가 5초 만에 무너졌다. 나는 차가운 만족감으로 지훈을 쳐다봤다. 계속 소리쳐봐, 오빠. 내 영혼이 얼마나 추한지 세상에 보여줘. 지훈은 무너졌지만 최 여사님은 아직 버티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완강히 버텼다. 그녀는 단지 공황 상태와 미신 때문에 장난감을 벌였을 뿐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 검사에게는 비장의 카드가 있었다. 채팅 기록과 금융 거래 내역. 최 여사님. 위 검사가 그 노부인의 휠체어 앞에 섰다. 사건 이틀 전에 박지훈에게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무슨 용도였습니까? 아들 빚 갚아준 거요. 나는 좋은 엄마니까. 최 여사님이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럼 이 메시지는요? 검사가 채팅 기록을 읽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해라. 뒤는 내가 봐줄 테니. 무슨 뜻입니까? 그건 내가 아들한테 다른 직업을 찾아보라고 응원했다는 뜻이지. 살인을 지지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최 여사님이 발뺌했다. 그렇습니까? 그럼 왜 장례식장에서 그 장난감 자동차를 보자마자 재수 없는 물건이라고 인식하고 버렸습니까?
살인자 외에는 아무도 그 장난감이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몰랐을 텐데요. 경찰도 아직 그 세부 사항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님은 침묵했다. 그녀의 눈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당신은 지훈 씨가 그랬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위 검사가 다그쳤다. 그리고 당신은 아들에 대한 당신의 투자를 지키기 위해 그 증거를 버리기로 선택한 겁니다. 맞아요. 최 여사님이 떨기 시작했다. 기억하세요. 아주머니, 위 검사가 말을 잘랐다. 지훈 씨는 이미 거짓말을 한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법의학적 증거가 그를 떼참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 그를 보호한다면 당신은 단순 방조죄가 아니라 공동살인 주범으로 기소될 것입니다. 형량은 사형입니다. 사형이라는 단어에 최 여사님의 방어선이 무너졌다. 그녀의 생존 본능이 아들에 대한 모성애를 이겼다. 지훈이가 그랬어요. 최 여사님이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가리켰다. 그날 밤 지훈이가 나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민준이 일은 처리됐어요. 보험금 나올 거예요 라고 했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화도 났지만 걔는 내 아들이잖아요. 나는 걔가 감옥에 가는 걸 원치 않았어요. 지훈이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잖아. 최 여사님이 히스테릭하게 울며 휠체어 손잡이를 마구 때렸다. 내가 경솔하게 굴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네가 고집을 부렸어. 이 은혜도 모르는 놈아. 이제 나까지 피해를 보게 생겼잖아. 어머니가 해결책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어머니가 비청산하고 싶어 했잖아요. 지훈이 소리치며 맞받아쳤다.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 공격하고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서로를 비난했다. 완벽했던 가족 드라마는 이제 역겨운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들은 좁은 우리에 갇힌 두 마리의 쥐처럼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물어뜯고 있었다. 판사가 분위기가 진정될 때까지 여러 번 의사봉을 두드렸다. 하지만 엎질러진 물이었다. 최 여사님의 자백은 마지막 못이었다. 더 이상의 의심은 없었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행해지고 가족에 의해 보호받은 계획살인이었다. 2주 후 선고일이 다가왔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는 동안 지우는 떨리는 다리로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다. 심리한 결과 피고인 박지우는 계획살인죄가 성립됨을 인정한다. 재판장은 잠시 말을 멈췄고 법정은 조용해졌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그 의사봉 소리는 내 귀에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다. 사형은 아니었지만 평생 감옥에서 썩으며 자기 아들의 환영에 시달리는 것, 그것이 더 합당한 고문이었다. 최 여사님은 증거 은닉과 사법 방해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지는 2년을 받았다. 지우는 교도관들이 그를 데려가려 하자 곧바로 힘없이 바닥에 쓰러졌다. 그는 내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다. 서연아, 미안해.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나 좀 도와줘. 나는 방청석에서 일어나 그가 내 앞을 지나 끌려갈 때 그를 쳐다보았다. 더 이상 증오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연민만 느껴졌다. 너무나도 공허하고 망가진 영혼에 대한 연민. 잘 가, 오빠. 내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 보험금, 당신은 절대 누리지 못할 거야. 선고 6개월 후, 그 큰 아파트는 팔렸다. 그 돈으로 나는 남은 주택담보대출을 갚아 내 이름을 깨끗하게 했고 나머지는 고아원에 기부했다. 나는 지훈과 그의 어머니의 탐욕이 닿았던 자산에서는 단 한 푼도 갖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이웃 도시의 작은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나쁜 기억과 이웃들의 수군거림에서 멀리 떨어진 곳. 나는 디자이너로서 다시 풀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서서히 내 삶의 색깔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오늘 오후 하늘은 황금빛 주황색이었다. 바람이 솔솔 불어 추모 공원의 나무들을 흔들었다. 나는 이제 깔끔하고 푸르게 자란 작은 무덤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검은 대리석 묘비에는 박민준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안녕, 아가. 나는 신선한 국화 한 다발을 놓으며 인사했다. 엄마 왔어. 나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말없는 증인이었던 그 장난감과 똑같은 빨간 자동차, 복제품이 있었다. 진짜는 아직 검찰청 증거물 창고에 보관되어 있어 다시는 가져올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상징으로 새로 샀다.
이 차는 민준이가 저기서 갖고 놀라고 주는 거야. 나는 장난감을 흙더미 위에 놓으며 말했다. 이상하게도 예전에 여기 왔을 때처럼 숨이 막히는 답답함은 더 이상 없었다. 예전에는 이 무덤에 올 때마다 그를 따라 죽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평온함을 느꼈다. 나는 민준이가 이제 편안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 진실은 밝혀졌다. 나는 오늘 마지막으로 그 묘비를 쓰다듬었다. 엄마 이제 갈게. 엄마가 이제 민준이 재단이라는 걸 만들었어. 민준이처럼 폭력의 희생자가 된 아이들을 돕는 곳이야. 더 이상 민준이처럼 외로운 아이가 없도록 말이야. 나는 일어나 옷에 묻은 흙을 털었다. 추모공원 문으로 걸어갈 때 마른 잎을 쓸고 있던 나이든 관리인 아저씨와 마주쳤다. 그는 나에게 상냥하게 미소 지었다.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지셨나 봐요, 부인. 그가 물었다. 나는 미소로 답했다. 상처를 감추기 위한 거짓 미소가 아닌 진심 어린 미소. 네, 아저씨. 이제 편안해졌어요.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몇 달 동안 드리워져 있던 먹구름이 마침내 걷혔다. 하늘은 맑고 밝고 넓었다. 내 재킷 주머니에서 나는 종이 한 장을 만졌다. 그것은 내 이혼이 공식적으로 성립되었고 민준이의 사후 친권이 전적으로 나에게 귀속되어 모든 비난으로부터 내 명예를 회복시켜준다는 법원 결정문이었다. 하지만 나의 가장 큰 승리는 그 서류 위에 있지 않았다. 나의 가장 큰 승리는 맞서 싸운 나의 용기였다. 조용하고 순종적인 아내에서 나는 아들을 위해 거짓의 벽을 무너뜨린 여자로 변했다. 그 작은 장난감 자동차는 분명 말없는 증인이었지만 세상이 들어본 가장 큰 진실을 외쳤다. 완벽한 범죄는 없으며 이길 수 없는 어머니의 사랑도 없다는 것을. 나는 문을 나서 차 시동을 걸고 석양을 향해 운전했다. 인생은 계속되고 나는 그것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를 위해, 그리고 민준이를 위해.